어떤 인생에도 이토록 처절한 비극의 시작은 없었을 것이다. 500만 달러. 그 숫자가 나에게는 가벼운 종이 한 장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한 여자에게는 가족의 생존과 맞바꾼 영혼의 무기였다. 그 거대한 거래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젊고 잘생긴 CEO라는 허울 좋은 제목 아래 감춰진 나의 오만과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평생의 고통이었다. 오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나에게 남긴 물건을 꺼내보았다. 낡고 바랜 일기장,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지만 펼쳐보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쩌면 그건 그녀의 울음이 아니라 그 시절 그녀를 외면했던 나의 비겁한 침묵일지도 모른다. 내 손이 떨렸다. 지금의 나는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저 고독과 후회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50살의 남자일 뿐이다. 내 이름은 김준호. 한때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업계를 뒤흔들던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 경영인이라 불렀고 나의 모든 결정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나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졌고 내 주변은 늘 화려함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명예, 아름다운 여자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다. 내게 결혼은 그저 사업 확장을 위한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화려했던 빌딩 숲 대신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집, 성공적인 사업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전부다. 나는 혼자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 이혼한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오래전부터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먼저 그들을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고독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대가임을 안다. 내가 500만 달러로 사려 했던 것이 그녀의 삶과 나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먼지 쌓인 책상 위, 그녀의 일기장이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얇은 종이장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훑었다. 그 안에 내가 한때 무시했던, 그래서 영원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년 전 그날 나의 아버지에게서 500만 달러짜리 결혼 계약서를 건네받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계약서의 상대방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가난한 소녀였다. 나는 그저 종이장 위에 적힌 그녀의 이름 유은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 일인지 비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내 집은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 텅 빈 공간, 낮게 깔리는 정막,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이 내뱉는 무거운 공기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이렇게 끝없이 혼자겠구나라는 절망감이었다. 이 집은 마치 나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였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소리, 이 모든 평범한 행복이 내게는 너무나도 멀고 낯선 풍경이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커피를 내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신문을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숨에 훑어보았을 경제면 기사들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한때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경쟁자를 짓밟을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했었다. 그런 치열함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런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다. 이런 공허함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은행장에 찍힌 수많은 0의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숫자들이 나의 빈껍데기 같은 삶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은퇴한 재벌이라 부르며 부러워하겠지만 정작 나는 이 모든 부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나는 가끔씩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다. 그 안에는 젊고 자신만만했던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언제나 화려한 파티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내게 진정으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보고 내 지위를 보며 다가온 그림자들이었다. 내가 몰락했을 때 그 그림자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가끔은 옛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 근황을 묻게 했다. 그러면 비서는 조심스럽게 나와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중에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들도 있었고 함께 사업을 하던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나의 흔적이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져 버린 것만 같았다. 나의 삶은 거대한 공백이었다. 과거의 영광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공백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다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멸될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문득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액의 돈과 맞바꾼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의 상대였던 이름 모를 소녀. 나는 그 기억의 파편을 붙잡았다. 어쩌면 그 공허함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은 500만 달러라는 숫자와 함께 내 손에 쥐어졌던 그날부터 뿌려졌던 것이다. 20년 전에 나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일군 그룹을 물려받아 수십 배로 키워냈다는 자부심. 사람들의 찬사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내 성공이 오롯이 나의 능력 덕분이라 믿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다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줄을 섰고 나는 그들을 손쉽게 얻었다. 사랑이니 감정이니 하는 것들은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이익으로 계산되는 하찮은 노름에 불과했다. 나에게 결혼은 더더욱 그러했다.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한 견고한 발판이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은 집무실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밀어놓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것이 네 결혼 계약서다. 나는 픽하고 웃었다. 계약서라니 어떤 여자인지 보기도 전에 이렇게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내 아버지다운 방식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계약서와 함께 그녀의 이력서,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앳되고 촌스러웠다. 크고 겁먹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부유한 집안에 잘 교육받은 상류층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름은 유은서, 나이 22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간단한 이력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눈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다. 본 계약은 신부 측 가족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립함.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이런 여자를 저와 결혼시키시겠다고요. 제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녀의 가족은 큰 빚을 져서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했다. 500만 달러는 그들에게 목숨값이나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이 계약을 거절할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그녀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 계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감정의 낭비 없는 순수한 사업적 결혼이지.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면 그만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나와 그녀의 첫 만남을 주선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좌석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가 들어섰다. 사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코트와 굳어있는 얼굴. 불안한 시선이 온몸으로 그녀의 초라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유를,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비참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짐작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결혼은 계약일 뿐이야. 나는 내 삶을 살 것이고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돼. 서로에게 간섭하지 마.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으며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었다. 나는 그 빛을 무시했다. 그저 돈으로 산 상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그 밤의 모든 감정을 외면했다. 그것이 나의 평생을 따라다닐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모른 채 신혼집이라고 불리던 그 거대한 저택은 우리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허다했다. 결혼은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사업에 바쁜 젊은 CEO의 삶을 이해한다고 했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내 곁에는 늘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모델, 배우, 사업가의 딸들. 그들은 나의 성공과 재력에 매혹되어 다가왔고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유은서. 나의 계약 아내는 그저 저택의 안주인이라는 이름뿐인 역할을 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내가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내가 먹지도 않을 아침 식탁을 매일 차려놓았다. 그 모든 행동은 내게 거추장스럽고 촌스러운 성의로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의 방 앞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흥미가 생겨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것은 저택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던 차가운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그녀의 스케치북 속 저택은 따스하고 아늑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화병에 꽂힌 꽃들이 생기 있게 피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은 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온기로 가득한 곳인 듯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향한 미안함이었을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녀의 그림 속 세계가 나의 현실을 비웃는 것만 같아 불편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 늦게 들어오고 더 일찍 나갔다.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차라리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의 생일날이었다. 나는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다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나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서툰 솜씨로 뜬 스웨터가 들어 있었다. 털실이 엉성했고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서툰 글씨체였다. 나는 그 스웨터를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부시단덤 500만 달러를 받고 팔려온 신부가 고작 이런 값싼 선물로 내게 환심을 사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스웨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쓰레기통에서 스웨터를 꺼내 들었다. 냄새는 나지 않았다. 며칠을 공들여 만들었을 그녀의 노력이 보였다. 나는 그 스웨터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옳고 그녀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스웨터를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감정의 낭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스웨터는 하나의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애써 그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 돌덩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내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나의 자유로운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나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이전처럼 내 삶의 방식에 더욱 몰두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옆자리에는 늘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그녀들은 화려했고 도발적이었다. 그들은 내게 성공한 남자로서의 만족감을 주었고 나는 그들의 유혹에 기꺼이 응했다. 나는 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였다. 아내와는 정략 결혼이야, 감정은 없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짜릿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흥분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관계를 하나의 게임처럼 즐겼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편한 감정들을 잊기 위한 잔인하고도 유치한 놀이였다. 나는 일부러 유은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늦을 것 같다고 통보하는 척 그녀에게 나의 사생활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왜 그녀는 화내지 않는가? 왜 절망하지 않는가?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은 마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내게 매달리거나 분노하거나 하다못해 질투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담담함은 나에게 죄책감을 주었고 나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여배우와 함께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다.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기사에는 재벌가 젊은 CEO, 정략 결혼은 형식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 어차피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유은서는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사진을 보고 화가 나서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자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기사 봤지? 오해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절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그 공허함은 나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해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가 겪었을 모든 비참함과 절망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내가 가진 모든 오만함과 죄의식이 그녀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잔인한 비극이었다. 그날 이후 유은서의 눈에 담긴 공허함은 나의 악몽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 더 늦게까지 파티를 즐겼고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 모든 즐거움은 공허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쾌락 뒤에 숨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의 방종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그녀의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만든 감정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강민준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내가 유은서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취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준호야, 너 정말 그렇게 살 거냐? 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너를 기다리잖아. 네가 데려온 여자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분노했다. 너까지 왜 이래? 이 결혼은 계약이야. 감정은 없어. 그녀도 그걸 알고 받아들인 거라고. 나는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은 채였다.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던져버렸던 스웨터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스웨터를 빼내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결에도 흐르는 그 눈물을 본 순간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를, 나에게 사랑받기를 바랐던 한 여자였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면서 사실은 그녀가 나를 봐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녀의 담담함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잔인함이 한순간에 되돌아왔다. 나의 가슴은 죄책감과 후회로 미어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 침실로 옮겼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잠결에 내 팔을 꼭 붙잡았다. 그 작은 손길이 내게는 세상의 모든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밤새도록 그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그녀의 모든 슬픔이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아침 식사를 기다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허함이 아닌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내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나는 이제라도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그림을 선물 받았고 그녀의 웃음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그림 속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한 여자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내게 미련을 보였고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이 그녀를 향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내가 유은서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했다. 그녀는 나를 향한 집착을 드러냈고 나는 그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과거의 나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 쉽사리 뿌리치지 못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해버린 뒤였다. 나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우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파국을 불러올 것이었다. 그녀, 여배우 이지혜의 집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그녀는 내가 유은서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내게는 그저 과거의 실수였던 관계가 그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나에게 전화를 걸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나는 그녀의 연락을 피했지만 그녀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나의 평온한 일상은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유은서에게 숨기려고 애썼다. 그녀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고 이제라도 그 죄를 갚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이중생활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유은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고 나는 그녀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지혜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유은서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준호 오빠가 나를 외면해. 너는 고작 500만 달러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유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지혜에게 소리쳤다. 당장 나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손을 뿌리치고 유은서에게 다가갔다. 너는 몰라. 준호 오빠는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너는 그저 나를 만나기 위한 그의 위장일 뿐이야.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은서의 심장을 찔렀다. 유은서는 고개를 들고 이지혜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텅 비어버렸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이지혜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황급히 유은서를 따라 올라갔다.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은서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모두 다 옛날 일이야.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유은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 차가운 눈빛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500만 달러에 팔려온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돌아가세요.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유은서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모든 말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단지 그녀가 직접 떴던 낡은 스웨터만이 침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후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은서를 찾으려 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나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가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그들 또한 그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남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 나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졌다. 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중요한 계약을 놓쳤고 회의에는 무단으로 불참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은 그녀를 찾을 수도, 그녀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의 대가임을 알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그림을 그렸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쓰던 연필을 만져보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 집에서 감정 없이 살아주면 돼 라는 내 말이 텅 빈 창문 그림으로, 오해하지 마, 이 결혼은 사업일 뿐이니까 라는 내 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들을 보며 울었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내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
그리고 상처받고 절망했던 그녀의 솔직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촌스러운 스웨터를 뜨면서도 행복해했고, 나의 미소 한 번에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설레어했다. 하지만 나의 무관심과 외도는 그녀의 작은 희망을 하나씩 짓밟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당신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500만 달러는 제게 자유를 주었지만 당신은 그 돈으로 저의 영혼을 사버렸어요. 이제 저는 제 영혼을 되찾으러 떠나요. 당신에게서. 그리고 이 집에서 영원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그녀가 떠나고서야 비로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내 영혼을 희생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가르쳐 주려 했던 진실, 즉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은 것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의 사랑,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그녀를 찾으려는 나의 노력은 절망적인 수색으로 변해갔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 그녀의 가족이 살던 낡은 동네. 나는 그 모든 곳을 방문했지만 그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유은서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나를 경멸했다. 그들의 시선은 내게 칼날이 되어 박혔다. 나는 그들의 경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가족이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을 거닐다가 나는 한 작은 공방 앞에 멈춰 섰다. 은서의 그림 공방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방 안은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밝고 따뜻한 색감, 생명력 넘치는 풍경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벽에 걸린 그림들 사이에서 익숙한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버렸던 스웨터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 스웨터를 버린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그것을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고 그녀는 그 모든 상처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나는 공방 주인을 만났다. 그녀는 유은서의 어릴 적 친구라고 했다. 그녀는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서는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삶을 되찾고 싶어 했을 뿐이죠. 나는 그녀에게 유은서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은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멀리 떠났어요. 당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내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나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공방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리고 유은서의 그림 공방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공방을 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보며 나의 지난날을 후회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과 명예는 한 사람의 순수한 영혼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았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은 것이었다.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다. 나는 그저 내 죄를 갚으며 살 뿐이다. 매일 밤 나는 꿈속에서 그녀의 텅 빈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나의 평생을 따라다닐 비극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사라지고 2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젊고 잘생긴 CEO가 아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이 나의 지난 세월과 그 안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혼자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채 그저 이 작은 집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린다. 커피 향은 씁쓸하지만 그 향 속에는 옅은 위로가 담겨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일기장과 스웨터를 꺼내 놓는다. 그것들은 나의 지난날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유물이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그녀의 글씨를 쓰다듬고 엉성한 스웨터를 품에 안는다. 그러면 그녀의 천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그 온기는 나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이내 사라져버리고 나를 더 큰 외로움 속에 남겨둔다. 가끔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낡은 문이 열리고 그녀가 예전처럼 조용히 들어와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낙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녀가 내게 남긴 것은 오직 그림자와 후회뿐이다. 나는 가끔씩 그녀의 그림 공방에 간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릎도 아프지만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그곳에 간다. 공방에는 그녀가 남긴 그림들이 여전히 걸려 있다. 나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영혼을 느낀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까?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내게 남은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의 삶은 결국 거대한 비극으로 끝이 났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잃었다. 나의 오만함은 그녀의 순수함을 짓밟았고 나의 후회는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른다. 마치 나의 눈물처럼. 나는 그 빗방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나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빗방울과 함께 땅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저 홀로 남겨진 채 영원히 그녀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비극적인 시작. 그리고 더 비극적인 끝으로.